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설경환입니다. 요즘 이런 단어들 많이 접하시죠. 요동이니 출렁이니 지각변동이니. 이번 대선을 거론할 때마다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새해 들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를 강하게 흔들면서 더욱 그렇죠. 이 때문에 각 당과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형국입니다. 오늘 시사토론10에서는 각 후보의 지지율 추이와 등락 원인 그리고 향후 변수를 짚어보고요. 57일 남은 대선 레이스 동안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점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핀 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우리 지역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오늘 토론이 좀 지역민들에게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여론조사 결과 하루가 멀다고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포함한 최근 한 3주 정도의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를 좀 분석해보고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오 대표가 먼저 오늘 떼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최근에 대선 추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 시점마다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가 정확한지 수용자들, 유권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 지지율이라는 분석 방법을 쓰는데요. 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일주일간의 여론조사의 각 후보별 평균치를 통해서 그 편차를 조금씩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통합 지지율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셋째 주 통합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31, 윤석열 42, 심상정 5, 안철수 7% 정도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1월 둘째 주, 그러니까 가장 지난 주말 금요일까지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 32%, 심상정 3%, 안철수 9%. 그래서 3주 동안 네. 이재명 후보는 약 7%포인트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포인트이고요. 심상정 후보 마이너스 2%포인트, 안철수 후보는 기대했던 것보다 2%포인트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떻습니까? 공 교수께서도 좀 간단히 이 예. 지지율 추이를 좀 얘기를 해주고 마저 좀 다시 저희들이 좀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이제 오승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 지지율의 변동 폭보다는 확실히 이제 조금은 더 극적인 변화는 줄어들고 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점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했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상승은 했다. 네. 그 폭이 얼마나 극적인지와 무관하게 네. 이제 그 방향성 또는 그 추세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엇갈릴 텐데요. 네.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줄어들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이제 분명히 상승했지만 더 이상 이제 지지가 더 상승하진 않는 한 40% 정도에서 약간은 이제 멈춰서 있는 모습이다. 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각 후보별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지지율로 말씀을 하면 좀 저희들이 말한 대로 각 후보의 이제 극적인 어떤 지지율 변동 추이는 좀 줄어드는데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연초에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승 동력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공 교수가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해서 오른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딱히 네. 그런 이슈가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또는 국민의힘 선거 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이제 내분 그리고 대표와의 갈등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사안들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시점을 앞서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에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흔쾌히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네. 따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교감하면서 일종의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해왔죠. 그리고 일련의 이제 과정에서 20대 청년들이 이탈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후보 교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후보 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무관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여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결부돼서 안철수 후보 지지 쪽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급부 또 일시적인 그 이동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오승영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 어디서 찾으십니까? 일단 공진성 교수께서 열심히 한 게 없지만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군소 후보라서 주목을 못 받은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지지율 상승, 제가 말씀드린 통합 지지율은 2%포인트 3주 전보다 상승한 것에 불과하지만 ARS 조사나 다른 조사에서는 15%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온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대부분 그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행하는 것이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이행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지지 후보 없음 이렇게 이행한 결과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극적인 지지율 상승인데 한 가지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야 될 것이 단순히 반사이익이냐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5%대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사실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10% 두 자릿수 지지율에 도달하면서 그걸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퀀텀 점프가 가능한 기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10%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진정한 대안으로 보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중도층 또는 민주당 성향이 가까웠던 분들 이런 흐름들도 조금씩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공 교수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보완하거나 좀 반론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반론보다는 이제 네.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는 일부 그룹 안에서 안철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기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붙고 여론 조성을 했고 때마침 이제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일정한 이제 내분이 일어나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약간씩 이제 유보로 일단 먼저 벗어났죠. 그리고 네. 보수 언론에서도 후보 교체에 대한 일정한 생각들을 반영한 기사들을 일련의 기사로 이제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토되면서 말씀하신 퀀텀 점프 같은 이렇게 두 자릿수대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두 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언론 종사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좀 더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15%를 넘어서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15%에 도달하면 독자적으로 대선 완주가 가능한 지지율이다. 그리고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치러진 대선 구도에서 이제 다자 구도로 바뀌면서 각 기존의 양강 후보들의 셈법이 훨씬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레이스의 다양성을 부여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다양성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이 15%를 좀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을 법정으로 100% 이제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일시적인 건지 안 그러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건지 그러니까 흔히 태풍의 눈이 될 건지 안 그러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건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공 교수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데요. 윤석열 네. 후보의 자질 부족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단일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안철수를 선택할 정도로 자신들이 뽑은 그 후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동시에 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은 이제 2위 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위 후보기 때문에도 여전히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흡수되어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본인의 주장과 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될 주체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느냐는 이제 결국 15%를 넘어서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물론 ARS 조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한계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이 조사를 보면 이재명 34점 어제 발표된 겁니다. 네. 34.7, 윤석열 40.3, 안철수 13. 뭐 허경영 2.9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 오늘 발표된 네. 결과입니다. 윤석열 36.9, 이재명 36.5, 안철수 14. 뭐 수치는 뭐 크게 그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흐름이 관찰이 네.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난 주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극적인 화해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회복세가 일단 ARS 조사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네. 그것이 실제 이재명 후보를 앞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네. 그 전주 조사와 그 이전 조사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내려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원동력은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네. 온 거지만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서 일부 이탈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도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서울 지역과 광주 전남북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과거에 국민의당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30% 중후반대의 확장성의 한계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떠오르면서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일부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대표님 말씀에 제가 덧붙이자면 제가 분명하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과거에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호남에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30% 정도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지가 100% 회복될 가능성은 없더라도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그것은 구도에 달려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선을 보는 구도는 양자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구도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러 후보들을 언급하지만 본인의 머릿속에 이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답하는 것과 이것이 갑자기 이제 3자 구도로 재편된다고 생각할 때 답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만 내가 안 찍어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철수를 찍거나 다른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면서 안철수 이동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또는 후보 교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면 방편으로 안철수에게 지지를 약간은 몰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권자 집단들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설 연휴 때까지 이 3강 트로이카 체제에 돌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강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그만큼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이 배제는 못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3강 구도로 보지는 않고요. 예. 여전히 양강 일중 정도로 보고 양강 있습니다. 일중. 그래서 예. 최근에 저는 이제 5% 후보가 10% 오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일단 10%를 돌파해서 15%까지 갔던 후보가 다시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상 15% 이상 안철수 후보가 약진할 거라고 저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역적으로 전통 과거 안철수 후보의 지역적인 지지 기반에서 일정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이전 시기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안철수 후보로 이동도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선은 결국 전망적 투표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자 대결이 됐을 경우 KSY 어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 안철수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대 안철수의 경우는 이재명 28.9, 안철수 42.3이라는 거죠.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때 이재명 33.6%, 윤석열 34.4%,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중도적 포지션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승리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지율은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사실은 이 대선 구도를 더 복잡하고 양쪽 후보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구체적인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런데 이 차범입니다. 한두 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추이를 전부 다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공 교수께서는 좀 오 대표가 조금 분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다른 견해는 갖고 있으신지요? 아니, 저는 뭐 이제 숫자를 가지고서 예언을 할 수는 없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설을 남겨두고 이제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뭐 2위 후보나 또는 3강을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이제 지지율 상승을 얻을 것이냐를 짐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그것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나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실수라든지 또는 어떤 잡음을 일으킨 것들 그리고 당내의 어떤 단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연 이틀 동안에도 이상한 챌린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후보들이 잘 그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잘 모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유권자들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다시 커질지 네. 이제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뭐랄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진영 전체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네. 어떤 보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의 국회의원들 다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당의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게 될지 이제 2, 3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일부 방송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지, 혹시 동의한다면 그 동력은 뭐로 보시는지요? 일단 뭐 페이스북에 이제 현행법에 저촉되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틀 걸렸다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네.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앞서 제가 뭐 소개해드린 것들이 대부분 ARS 조사이고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또 그 조사에서는 이 ARS 조사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회복세가 크게 두드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가 갈등 봉합 그리고 20, 30대 맞춤형 공약 그리고 최근에 뭐 멸공 뭐 이런 그 릴레이
비슷하게 하면서 60대 이상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흐름들을 하면서 집토끼를 잡는 그런 흐름 추세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빠지지는 않고 있다. 일정 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10% 초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흐름들은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그렇군요. 흐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 이제 심리전이고, 그러니까 예. 선거는 심리전이고, 이 심리전에서 상대나 아니면 유권자들,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거나 격려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해석 전술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제 객관적 분석이 되기는 어렵죠. 특히나 정치적 행위자들이 내놓는 분석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희망이 섞인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비관적인 전망조차도 때로는 자기 진영의 지지를 더 결집시키기 위한 전술적 고려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정치인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 분명한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요소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한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아무리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표방했던 대의 원칙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목표인 것처럼 이제 표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어떤 그 공세 또는 그 압박을 피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한 그렇게 해서 단일화로 만약에 조기에 흡수되거나 소진될 가능성이 엿보이면 또한 그 지지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텐데, 저는 또 이제 어제였던가요? 이제 조선일보에 또 먼저 찾아가서 인터뷰한 조선일보와 함께 인터뷰한 것도 또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이었던가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식으로 지난번 보궐선거였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항상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런가요? 이 일종의 이제 네. 보수 진영에 대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이제 이런 모양새인데, 나름 자기 입장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대답을 얻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2, 3주간의 과정에서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일화를 얘기하기 앞서서요.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이제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좀 추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캠프나 후보 본인도 그렇고 마냥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본인이 잘한 것보다 윤석열 후보의 실수 때문이다 하는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좀 해서 묶여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좀 더 전체적인 그 대선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그 고민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사실 윤석열 후보는 죽을 썼던 거죠. 지지율 거의 10%포인트를 까먹는다라는 것은, 대선에서 그 정도 지지를 까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거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40% 중후반까지 치고 나가야 정상인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40% 초반대 지지율을 보였던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지만은 일단 통합 지지율상으로 보면 38%, 그러니까 30% 후반대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평균치로 보면 35에서 38 사이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통합 지지율을 본다면 그게 이제 지지율 감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상대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우리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적인 선택, 선거 전략상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고민들이 결국 단일화라는 것, 왜 후보 단일화를 야권 단일화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가. 네. 저는 여권 후보와의 단일화도 여전히 열린 문제고, 이미 네.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가 번복은 했습니다만은 이 후보 단일화, 연합, 그리고 통합 정부 네. 이런 화두들은 이미 계속 던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는 그 문제가 살아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수치 중심으로 보면 이제 숫자 1, 2, 3을 더하거나 빼는 문제로 이제 보고 특히나 이제 지난번 대선이나 지난 선거에서 얻은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왜 그만큼을 못 얻었느냐 그것이 이제 후보의 어떤 부족이나 어떤 캠페인의 부족 이런 걸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보면 일종의 이제 유권자 연합 또는 유권자 집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편의적으로 뭐 진보정당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봤을 때 이제 뭐 중도 뭐 개혁적 성향의 이제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진보정당이라고 불려왔지만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정당들은 뭐 보수정당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사실상 정치적 의제 차원에서 또는 뭐 형식적 민주화의 차원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주장했지 뭐 사회경제적으로 또 뭐 지금도 이제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온건한 이제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민주당의 후보 중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급진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보적인 입장을 표방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계층 계급적 이익을 기반해서 판단하는 사람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도 아직 뭐 60, 70% 정도의 민주당 지지와 후보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이나 뭐 이럴 때를 생각했을 때 뭐 90% 가까운 지지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런 의문을 품는 이유는 아직까지 호남에도 그런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집단이 있는데 그 유권자 집단들이 아직까지 셈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호남 이익에 부합해서 결국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떤 나의 계급적 이익과 모순되는 어떤 정책을 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이런 계산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유권자 집단이 확 이제 불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숫자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그래도 가장 거짓말을 덜 하는 거고요. 각 후보 진영에서 평균 일주일에 2번씩 자체 여론조사를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연구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라든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계속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대응 전략들을 짜는 거죠. 제가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재명 후보가 이걸 이제 얘기하려는 거죠. 세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우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확장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지지 연합을 통해서 남의 지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지지층과 의외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친화성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친화성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서 이탈한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그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열린 가능성,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정부나 연합이라는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으로에서 이재명으로 권력 교체도 이건 정권 교체다라는 레토릭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안철수 후보와 연정, 공동정부를 해서 권력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정권 교체 그 수요가 있는 60%의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죠. 즉 지지율은 항상 지지 기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한계 있을 땐 지지 기반을 넓혀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연합의 형태로서 구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의 공동 정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조언을 주시는 거죠. 이제 오승영 대표님이. 그리고 저는 이제 송영길 당대표도 그런 식의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중적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을 추진해볼 의사가 100%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을수록 사실상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뭐 그렇게 제안을 던지는 것만으로 손해 볼 것 없는 일종의 이제 선거 전술의 일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권 교체를 좀 바라는 이 여론층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중과는 상관없이요. 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 없다. 근데 사실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뭐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은 본인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예.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안철수 후보의 완주 가능성보다는 누군가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게 뭐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동안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정권 교체 발언을 해왔던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갈 개연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했다는 것 그런 만족감 외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미 부여와 함께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혹은 단일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뭐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전부 약속어음이지만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현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생물이다. 네. 안철수 후보의 선택지가 꼭 국민의힘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논의되는 것과는 조금 색다른 해석이어서 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 교수께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점치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렇게 표방을 했기 때문에 네. 아까 오승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이제 연장조차도 일부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인식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정권 교체라고 큰 틀에서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해석의 가능성은 뭐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반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나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차선으로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차악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단일화일 텐데 저는 그것이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본인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2, 3주간의 시간 동안 일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호성의 전략을 또 펴야 되겠죠. 옛날 뭐 새로운 뭐 새정치처럼 정권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새 정치라든지 정치 교체라든지 뭔가 이제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그것을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과 이제 맞물려야 이것이 가능할 텐데 그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가능하려면 전 굉장히 어려운 아니, 제가 단기간 궁금한 부분이 네. 우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최소는 본인이 당선되는 거겠죠. 안주래. 그건 저도 뭐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러니까 근거로 최소한의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내뱉은 말 때문에 이제 명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리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실리는 있지만 명분이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과연 실리를 추구해서 명분을 이제 명백하게 버릴 것이냐. 그러려면 그 명분의 이 불일치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어떤 담론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그것을 하기에 본인의 설득력이 과연 뛰어난가? 아니면 주변의 언론 지형이 우호적인가? 아니면 어떤 그 두 사람의
그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제할 만한 공통의 유권자 집단이 강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이쪽도 약하지만 저쪽도 약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하시죠. 겁니다. 두 번째는 명분은 있지만 실리가 없는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또 논의되는 거에 따라서 또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어떤 게 더 적중할지 지켜보는 것도 저희들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뤄야 할 게 좀 많아서 다음으로 이제 방금 저희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단일화가 또 뭐 어쨌든 간에 대선에서 이제 핵심 변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해봤는데 또 이번 대선에 좀 핵심 변수 중에 하나를 꼽는 게 2030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존의 뭐 40, 50대, 60대하고는 또 다른 좀 표심인데 어떻게 특징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의제 주도성은 과거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30의 주도성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 네. 과거에 2030은 그냥 주변적인 유권자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선 과정에서 발언은 하지만 실제 투표율도 높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이른바 헬조선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페미니즘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제 2030 세대들의 집단적인 세대 전체적인 어떤 불안뿐만이 아니라 2030 세대 내의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중첩되면서 굳이 대선이 아니더라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2030이 선거에서 주도하는 의제 설정에 있어서 주도하는 흐름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변화의 핵심은 이제 매체 현실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나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능숙하게 다루는 2030 세대들이 특히 이제 사실 언론에서도 주로 뭐 일선에서 일하는 기자들이나 방송 관련 종사자들이 대부분 그 20, 30대들과 코드가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의제들이 과대대표되는 현실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에서도 그 세대들의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20, 30대의 인구가 더 많으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네. 이제 계속해서 뭐 저출산 얘기하듯이 계속해서 뭐 대학에 입학 자원 부족한 것처럼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서 표의 그 숫자만으로는 파워가 그렇게 예전처럼 더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030 세대가 그 이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정당 일체감도 굉장히 약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단일한 의제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집단적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2030들을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여러 후보들에 나누어져 있고 남녀도 또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뭉뚱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그러니까 표를 등가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부 생각합니다. 그 지적이 맞는 지적이긴 한데 우리가 호남 민심을 얘기할 때 호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동돼 있는 수도권 여론을 네.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2030 세대의 유권자 수만 놓고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50대와 60대 부모들의 여론이 이들의 조건과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도 네. 사실은 50대 전반과 후반의 여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상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최근에 20, 30대와 50대 중후반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높은 이유들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선에서 20, 30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이명박 후보가 747 공약을 내건 게 마지막에 이제 성장을 더 늘려보자, 파이를 키워보자였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이 안 되면 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지역 갈등이니 이념 갈등이니 이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성장의 한계가 오면 이제 정해진 파이 내에서 누가 더 얻을 것인가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그래서 세대 갈등과 남녀 성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유권자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의 한계와 네.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2030 이제 표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이제 50대, 60대 또 40대와도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결국은 좀 후보들 또 각 당의 선거 전략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주요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이 각 후보들이 2030에 어떤 부분들을 파고 들어야 될지 핀셋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저희들이 조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오승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30 세대가 수가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재 문제점, 모순들을 그대로 몸소 겪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 당이 다 그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이제 대증요법에 불과한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주거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사병 봉급 인상 문제도 그렇고 또는 각종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이제 공약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 집단들을 뭉뚱그려서 단일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지지가 한 번에 이동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소수 집단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공약으로 담는 그걸 이제 좋게 포장해서 소확행이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지만 그런 공약들로 지금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 상황과 연동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대면 접촉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과거에는 텍스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텍스트도 아주 짧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고 영상 중심의 어떤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또 유튜브가 대중화되면서 이건 단순히 20, 30대뿐만이 아니라 40, 50대들도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 그런 선거 메시지들을 영상 메시지를 포함해서 각 정당들이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여가부 폐지 공약에서도 그랬지만 단순히 그 형식을 담아내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하는데 중요한 건 현재 갈등과 대립 구도들을 얼마나 잘 읽어내고 거기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저는 아마도 2030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내부에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여가부 폐지라는 그런 이슈는 저는 그 이슈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 측면들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몇 가지 이제 변수를 짚어보는데 마지막으로 대선 관련 변수로서 이제 이 리스크 관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뭐 후보의 말실수 또는 가족의 뭐 의혹 또 당내 분란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게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거 중도층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떻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특히 이제 여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이미 다 언급됐고 이미 네. 다 이제 논란이 된 후여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제 공판이 진행되면서 혹시라도 이제 뭐 측근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는 것이 그나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일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리스크는 이제 후보 자신의 이제 네. 말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그 SNS를 도대체 누가 올리는지를 모르는 이 상황들이 이제 리스크.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보면 일정한 이제 그 주목 효과를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캠페인 방식으로 뭘 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데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많이 일으키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얻는 것만큼 또 잃게 되면 결국 이제 득실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리스크는 좀 잠복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 문제들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닌가. 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이 좀 더 해당되는 분야가 많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네,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활화산이라는 겁니다. 현재 봉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제든지 다시 네, 뭐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활화산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대장동 이슈가 지금 이제 공판이 진행되면서 네.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특히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씨가 결국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대선 막판 어떤 변수라면 변수일 것 같고 TV 토론이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요해지겠죠. 앞으로 뭐 2월 15일 날 후보 등록 끝난 이후에 법정 토론이 3번 있기 때문에 뭐 3번 이후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2분여 남았습니다. 사실은 좀 지방선거 좀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좀 대선에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간단히 어떻습니까? 대선 못지않게 지방선거도 우리 광주 시민들 또 전남 도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선 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과거와 달리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한 1분씩 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관전 포인트를 저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찝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탄핵 이후 대선 치러진 지 약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는데 사실상 뭐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있어서 그냥 묻지마 지지로 갔던 거죠. 뭐 민주당 경선에 승리한 사람이 대부분 갔고 그 경선에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했던 분들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검증 과정이 사실 없었고 그래서 4년 동안 시정, 도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발생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선 끝나고 불과 2달 만에 네. 경선부터 시작해서 본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80여일 안팎되죠. 예, 그래서 아마도 가장 검증할 시간 없이 뭐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예.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진성 교수요. 예,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제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대선 결과가 사실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네.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하건 또는 국민의힘이 승리하건 또는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되건 간에 그 결과가 직접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제 개혁적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네.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대선에 좀 지방선거 얘기가 충분히 못했는데 앞으로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눌 좀 시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좀 내실 있는 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면 대선이 불과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그 후보들 이 당이나 이 진영에 기대지 말고 인물과 정책으로 상대 후보와 좀 진검승부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시대 정신 또 정치 철학 제대로 확인하고 올바른 한 표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